연봉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낱낱이 분석하고 파헤쳐보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 그리고 김지훈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할 텐데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아스플로가 네, 무상증자와 또 실적 서프라이즈 이슈로 시장 안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1분기 네.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2분기에 턴어라운드 성공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기대감을 안고 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칩스앤미디어로 알고 있는데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칩셋 미디어는 보통 자율주행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요. 실제 갖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용 IP입니다. 저희가 IP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그 문화, 음악,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도체 IP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하는 AMD가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하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IP가 필요합니다. 음, IP, 저도 좀 반도체 쪽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용 이제 IP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리포트를 제가 먼저 살짝 읽어보니까 반도체용 IP 공급사로 이제 유명한 곳이 ARM 네, 홀딩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업 자체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2016년에 ARM 홀딩스가 그 원래 영국의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매우 높은 가치로 소프트뱅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PER 기준으로 거의 40배, 50배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또 인수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순수하게 ARM 홀딩스처럼 IP만 하는 회사는 잘 없고요. IP 사업도 하면서 그 IP 활용해서 반도체 설계도 하거나 아니면은 IP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팔거나 이런 식으로 겸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칩셋 미디어는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칩셋 미디어는 다행히 거의 100% IP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IP 사업은 하고 있고요. 주로 네.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IP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IP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한번 찍고 나면 어딘가로 전송하거나 보여줄 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할 때, 전송할 때도 뭔가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IP를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칩셋 미디어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차량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쪽은 사실 이 자동차용 반도체 자체가 그동안에는 좀 한국 증시든 아니면 미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자체가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달리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이 기계 장치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체 그 부품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주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다가 이제 코로나 발발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생기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칩셋 미디어도 이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는 IP가 대부분 전방 산업이 차량용이고요. 매출 비중이 30%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 또는 자율주행차 수혜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동차 안에 쓰이는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처리하는 반도체는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상 처리하면 엔비디아의 GPU 처리하면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기차를 매일매일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정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내에서 효율적으로 영상을 압축할 때 칩셋 미디어의 IP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경민 연구위원과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외에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들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예전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는
그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총 금액이 저희가 이제 그걸 금액을 환산하면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생각보다.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차 한 대 값을 생각하면 얼마 안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차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니시는 분한테 전기차 평균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비중을 따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원가 금액도 5, 6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보통 미니멈 2배, 100에서 120만 원, 그래서 또는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2022년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2022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그리고 54% 증가한 240억, 8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추정할 때는 제가 미국의 IP 회사들 많이 참고했고요. 그 미국의 IP 회사들 중에 케이던스나 아니면 시놉시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도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본업이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그 지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 네, 기업이에요. 생소하시죠. 네. 네, 그래서 생소하긴 하지만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들이고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또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해서 칩셋 미디어의 매출 증가율 20%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 증가보다는 사실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늘고 이제 IP라는 게 한번 판매하고 나서 꾸준히 계속 그 이제 로열티 수수료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원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반도체용 I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칩셋 미디어의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지 좀 네. 비교 가능한 기업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ARM 홀딩스가 비상장 네. 상태라서 참 너무 아쉽고요.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중국의 IP 회사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300배가 넘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 안에서도 뭐 장비사라던가 아니면 파운드리 회사보다는 IP 쪽이 훨씬 밸류에이션이 높고요. 근데 이제 좀 저희가 그런 생각 들으면 너무 넘사벽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IP 회사들 케이던스나 시놉시스는 두 회사가 밸류에이션 비슷합니다. 40배 음. 정도 되고요. 칩셋 미디어는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밸류에이션 자체는 보통 그 이제 분기 실적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리 중국의 IP 회사들의 PER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고 미국은 40배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RM 홀딩스는 그 상장 폐지 직전에 40배에서 50배,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자율주행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이 좀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ARM 홀딩스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뭐 상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 뭐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면은 칩셋 미디어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 사실 실적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를 알게 되느냐, 또 좋아하게 되느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 신인 연예인 분이 기획사에서 열심히 연습생으로 살다가 나와서 데뷔한 거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딘가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모두가 알만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이 칩셋 미디어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처음에 이 회사가 IPO 할 때 매출이 100억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였던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매출 150억, 200억 나올 수 있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실제 2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직은 이 회사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내 기관에서 사기에는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아서요. 보통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좀 넘으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좀 편안한 마음 투자를 하고 수급이 좋아지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리스크 요인이고요.
다만 최근에 그 IPO 시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또 이번에 IPO 올라오거든요. 이 회사도 반도체 IP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한 회사가 하나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칩셋 미디어도 같이 좀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용 I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김경민 연구위원 리포트를 읽을 때마다 참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드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조곤조곤하게 좋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윤 연구위원과 또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오늘은? 네, SK 렌터카 준비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죠. 네, 준비한 이유는 네. 일단 제주도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카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소카와 기존 렌터카 업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SK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서 좀 어느 위치 정도예요? 솔직히 제주도 가면 렌터카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나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거든요. 네.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네.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렌트카 등록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 진출해서 파일을 키우기에 법적으로 사실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 렌터카 시장을 보실 경우에 단기 렌트보다는 장기 렌트가 훨씬 큽니다.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는 렌트카라든지 뭐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렌트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해서 렌트카를 굴리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규모의 경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대기업들이 군림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SK 렌터카는 이제 차량 렌탈 위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단기 렌트, 장기 렌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판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판매와 장기, 단기 렌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리고 방금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어느 정도 위치냐 네. 물어보셨는데 국내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 차량 대수로 계산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유 차량이 그 회사의 이제 캐파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보유 차량과 거의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6만 대 정도 이제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 1위인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이제 20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이 1위, SK 렌터카가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서두에 이제 제주도 성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렌터카 이용객이 정말 엄청 낮아요. 네. 렌터카를 성수기 때는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몰리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예요? 모든 렌터카 업체들 실적을 분기로 봤을 때 3분기가 모든 분기 대비해서 가장 높게 나오는 분기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용객 수도 늘고 그래서 렌터카 가동률이 올라갈 뿐더러 최근에 제주도 가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렌터카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네,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매출과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모든 분기 대비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작년에 혹시 제주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 작년보다 올해가 렌트카 비용이 훨씬 올랐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역대 최고 실적이 3분기 좀 찍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 소카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소카가 사실 보유 차량 대수가 2만 대가 좀 안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렌터카 16만 대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시총을 보시면은 사실 SK 렌터카가 3천억 후반대, 네, 소카가 거의 9천억에 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유 차량 대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총은 오히려 SK 렌터카가 싼 상황이고, 근데 사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고밸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SK 렌터카가 작년 3분기쯤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자료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온라인 렌탈 플랫폼이고요. 저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 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기존 고객층이랑 좀 겹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SK 렌터카는 이제 기업 대상의 장기 렌터카가 거의 80% 매출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주도에서 단기 렌트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속하는 전국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파트타임 정도로 이제 차를 굴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당 매출액이 높습니다. SK 렌터카도 최근에 온라인 렌탈 플랫폼 앞서 말씀드린 다이렉트 서비스 오픈을 하면서 기존 고객이랑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층 확보가 가능하고 이 신규 고객층은 오히려 소카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카와 겹치는 사업으로 지금 진출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SK 렌터카도 소카와 비슷한 밸류션을 차근차근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밸류션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봤고요. 이 다이렉트 서비스 같은 경우의 장점이 일단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출시가 가능하고요. 현재 중고차 렌트, 타고페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또 보통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렌트를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렌터 플랫폼을 통해서 렌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고페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카와 아주 유사합니다. 타고페이는 탄 만큼 페이를 지불한다라는 약간 뜻이고요. 카쉐어링 개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렌탈이긴 하지만 탄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렌탈 고객층과는 굉장히 좀 다른 오히려 소카 고객층과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런칭 이후에 이 다이렉트 토한 계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3분기 런칭했을 때 계약 건수가 520대, 그리고 최근 2분기 때 거의 1,7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적으로 한 5,0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카가 아까 2만 대 차량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5천 대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2만 대는 조금 있으면 넘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소카 대비해서 SK렌터가 너무 싸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션 비교를 보시면 롯데렌탈 소카, SK렌터카 비교를 해놨는데 소카가 거의 9천억 가까이 되고 SK렌터카 4천억이 안 되고 롯데렌탈도 사실 저는 싸게 보여요. 지금 1.3주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나중에 또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네. 풀어주셔가지고 실적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성수기 시즌에는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나온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는데 네. 차량 대수가 뭐 늘고 차량 그 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신차 수급이 안 되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회사 아까 사업 구조를 말씀드릴 때 장기 렌탈, 단기 렌탈 그 중고차 판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 판매는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 크게 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실적 사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502억 원, 매출액 6,100억 원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이 부분은 중고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차 가격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3분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은 매출은 1.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900억 원은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안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 900억 원은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실적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절성을 상당히 많이 탈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계절성은 렌트카 회사가 떨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제가 리스크 요인에 정리를 해놨는데 3분기가 성수기인데 반대로 4분기는 비수기예요. 4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3분기 때 주가 픽 그치고 4분기 때 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다른 렌트카 회사 대비해서 좀 장점은 장기 렌트 비중이 높습니다. 계속 높아지는 중이고요. 지금 장기 렌트 비중이 거의 80%, 8대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 요인은 좀 점차 줄어드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상쇄가 됩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스크 요인이 사실 이것보다 저는 좀 더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차량 가격이 사실 오른 것 자체가 차량 수급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렌트카 회사는 매년 신차를 수급을 해서 그걸 렌트카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량 수급이 안 되는 거는 이 회사에게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개인보다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차량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출고 지연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종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렌터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